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사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삼국의 항쟁과 삼국 통일, 아울러서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국 통일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나당 전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나당 전쟁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나당 전쟁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2시간이 훨씬 넘어설 것 같아서 일단 삼국 통일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나당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삼국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이 먼저 학습 개요를 보시면 삼국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구려가 원래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죠. 고국원할 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렇게 강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연에 계속 패하고 그러면서 국모가 볼모로 끌려가고 공주들이 볼모로 끌려가는 그런 사실 엄청난 시련과 난간이 있었죠.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고대 국가로 성장했는지. 백제 역시 마찬가지였죠. 물론 군주관 때까지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 이후에 괴로왕 때에는 수도 도성인 수도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군요. 도성인 하남 위례성을 빼앗기고 공주로 쫓겨나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갔죠. 신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는 사실상 강개토대왕 때까지 고구려의 사실 속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변방에 약소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라가 어떻게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삼국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사실은 나당 전쟁까지 같이 묶어서 수업을 전개하면 사실은 삼국 통일의 의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시간 관계상 나당 전쟁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만이라고 하면 마한, 진한, 변한을 얘기하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상하다. 단군조선도 있고 위만조선도 있고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기자조선도 있는데
웬 뜬금없는 사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삼국시대까지는 사실 모두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죠. 물론 비류나 온조왕, 다시 말하면 백제의 경우에는 뚜렷한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고구려나 신라는 나름의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구보다는 이 사만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이 사만의 주인, 사만의 통일을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문제를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국력이 가장 막강한 시기에 어디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성기엔 꼭 이 지역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삼국 가운데 이 지역을 차지한 나라는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고 사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정도로 삼국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그래요. 한강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강은 북한강, 우리 서울에 있는 이 북한강뿐만 아니고 남한강 유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강 그러면 북한강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은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 한강 유역이라고 한다면 북한강과 남한강을 아우르는 거대한 의미의 한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제가 이 지역 한강 유역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가장 전성기였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초고왕이 여러분들 내리에 번뜩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시절이 되면 또 북한강과 남한강을 아우르는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도 진흥왕 때에 이르게 되면 이 북한강, 남한강을 아우르는 한강 전역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사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강, 북한강, 남한강을 아우르는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국 간의 항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고구려를 볼까요? 이 고국원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고구려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죠. 전현의 침입으로 도성인 국내성이 사실상 쑥대밭이 되고 왕릉이 훼손되고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볼모로 끌려가고 또 왕자와 공주들이 또한 볼모로 끌려갑니다. 거기다가 백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평양성마저
잃어버릴 뻔한 최대 위기의 순간에 다다랐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왕이 누구일까요?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 왕은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태학을 설치하고 국립교육기관이라고,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 율령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체제에서 사실상 헌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은 행정관서를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체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령을 반포를 하고요. 아울러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대학을 설치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국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일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실상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고구려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백제로 넘어가 보죠. 이 왕 때요, 남으로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게 됩니다. 북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죠. 거기서 고구려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중국의 동진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규슈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을 확립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고대 국가를 위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를 기준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 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율령 반포고요. 그 다음에 국교를 이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초고 왕, 정답을 말했네요. 이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누가요? 예, 제가 말했죠. 근초고왕 때입니다. 사실상 이 백제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침류왕 때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신라의 이 왕 때요,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진안 지역을 장악하고요.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대수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꾸게 되죠. 어느 왕 때죠?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금에서 대수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꾼 왕은 사실상 내무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대 국가의 뿌리가 서서히 안착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초고왕 때 기록을 보면 백제의 대륙 진출 관련 기사들이 중국 사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양서를 보면요,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때 백제가 요서, 진평 2군을 점령한 후 백제군을 두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송서에는요,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 동쪽 천열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하여 차지하자 백제는 요소를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평년이라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측 사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고구려가 이 요동을 차지하자 이 요하를 사이에 두고 이 서쪽 땅을 요소라고 그러고 그 오른쪽 다시 말하면 동쪽을 요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백제가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해군을 이끌고 사실상 요소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요. 삼국 간의 항쟁 5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 있죠. 남으로 백제를 압박했습니다.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백제 왜와 연결된 가야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신라 땅에 들어온 왜구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자 신라 왕이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군을 요청했고 구원군이 광개토 대왕 휘하에 구원군이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하고 가야를 공격하는 것이 광개토 대왕 능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거란과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과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죠. 뭔가요? 예, 영락이라는 영원히 즐거운 시대를 열겠다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자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장수왕이 있습니다. 이 장수왕은 그야말로 오래 사신 임금이에요. 거의 90이 넘는 연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사망 연령이요. 뭐 그거를 보면 이 분이 얼마나 장수를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90이라는 개념과 그 당시에 90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당시에 평균 사망 연령은 40대 초중반이었어요. 물론 전염병이 돌면 뭐 어린 나이에 뭐 많이 죽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학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대체로 40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장수왕이 40대가 평균 연령인 사망 연령이 40대가 평균 연령인 그 시대에 90까지 살았다는 것은 정말 장수하신 임금이시죠. 이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을 전체를 아울렀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민족과 교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등거리 외교를 쓰죠. 이 북조를 이 북조라는 것은 남북조 시기에 북쪽 양장간 이북에 있던 국가들이에요. 사실상 고구려와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조 국가와 친선 정책을 펼치고 아울러서 북조에 가서도 또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대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백제를 보시면요, 비류왕 때 무슨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백제는 비류왕 때, 신라는 눌지왕 때 이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이 동맹이 뭘까요? 그래요,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나는 신라할 때 나와 백제할 때 끝자 제를 묶어서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계로왕 때는 고구려에게 무엇이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죠. 하남 위례성, 뭐 사서에 따라서는 한성이라고도 해요. 한성 혹은 하남 위례성이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로왕의 태자였던 문주가 왕이 되어 어디로 천도하게 되죠. 보통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부영가 공주인가, 공주인가 부영가, 웅진인가 삽인가, 막 네 가지가 막 헷갈리죠. 웅진 공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신 상담이라고 하죠. 곰슬개를 씹으며 이제 다시 한번 웅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신라는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 광기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가야와 외의 연합 세력을 격퇴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간섭이라는 또 다른 굴레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눌지왕 때는 사실상 이러한 고구려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백제와 나제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자, 광개토 대왕릉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린성 지반현 통구에 있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 능의 능비를 무슨 비라고도 합니다. 1775자가 새겨진 비문은 당시 삼국의 정세와 어디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금속문이죠. 자, 그러면 그렇고요. 그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에 얽힌 내력과 광기토 대왕 즉위 후에 대외 정복 사업의 구체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묘의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죠.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은요. 강개토 대왕릉의 능비를 호태왕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당시 삼국의 정세와 일본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근성문이기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왜라고도 하죠. 당시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것은 사실상 백제 부흥운동 세력과 일본 조정에서 파견한 왜군이 이 백강 전투를 벌이는데요. 거기서 패전한 이후에 왜라는 국호를 버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나 왜 둘 다 맞는데 여기서는 왜가 더 맞겠네요. 그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에 얽힌 내력과 강개토 대왕 즉위 후의 대외정복 사업의 구체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태왕 묘의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건국설화가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옛날 시조 추모왕 즉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 시조는 어디에서 나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아래에서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조는 북부여에서 태어나셨는데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알을 깨고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덕성을 가지셨다. 왕업을 계승하여 17세 손인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에 이르렀다. 18세에 왕위에 오르시니 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여기는 영락대왕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천자를 칭했다. 19세에 돌아가시니 비를 세워 그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영락 5년 395년에 비려를 정벌하였고 이 비려를 두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황해도 지역에 있던 백제의 위성국가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뭐 혹은 왜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백제의 위성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여하튼 영락 5년에 비려를 정벌하였고 영락 6년에는 백제를 공격하였으며 영락 10년에는 5만 군대를 파견해 신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던 가라와 외에 세력을 내쫓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락 14년에는 대반계 황해도까지 지역까지 쳐들어온 외를 괴멸시켰으며 영락 20년에는 동무열을 공략했던 정복활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태왕비를 한번 중원 고구려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발견된 이 이래서 유일한 고구려 시대의 비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고구려 시대의 비석이죠.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성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면에 돌기둥에 400여 글자가 새겨진 형태로 보면 마치 광개토 대왕비를 능비를 축소한 듯한 모양입니다. 장수왕 때인 5세기 후반 무렵으로 고구려의 무슨 정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래요. 평양성을 그 수도로 삼고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남하 정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당시 고구려가 고구려 대왕을 고려 대왕이라 칭하고 신라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신라라는 나라를 동쪽 오랑캐, 즉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리장성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동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고구려 왕이 자신은 고려 대왕이고 신라를 동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라 왕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매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주국은 고구려고 이 종주국인 고구려 대왕이 동이에, 즉 신라의 매금에게, 즉 왕에게 의복을 하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밖에도 이 신라 톤의 당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나 있습니다. 고무루성, 대사자 등 당시의 지명과 간지명도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중원 고구려비는 이것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두죠. 우리말을 한자를 빌어서 소리나는 대로 쓴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5세기 당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자의 나라이고 신라를 오랑캐의 나라, 신라 왕을 이 공납을 바치는 제후국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삼국 간의 항쟁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 동송왕 때가 되면 나제 동맹을 강화하게 되고요, 이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 중국 남조와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사신과 백제 사신이 맞받아 만나가지고 누가 더 상속에 앉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그런 기록들도 종종 보여요. 이 외교적 가축전이 이 시기에
때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는 사실은 이 고구려를 통해서 사신을 보내거나 편에 사신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구려에서 사신단을 파견할 때 신라 너도 올래? 그래서 데리고 간다든지, 백제에서 이제 사신단을 파견할 때니까 신라 측에서 그 사신을 보내려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려면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진흥왕 때가 돼야지만 사실상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걷게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영왕은요, 이 지방에 어디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보통 22담루라고 얘기하죠. 22개 지역에 영역을 22개 지역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성왕 때 결국은 한강 유역을 빼앗겼던 국난을 극복하고 이제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게 되죠. 성왕은 사비로 천도한 뒤에 국호를 모로 선포합니다. 남부여라고 선포하죠. 자신들은 이 당시는 북부여가 이제 망한 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왕은 남부여를 천명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 새로운 면모를 통해서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중앙과 지방 통치 조직을 재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하죠. 신라와 협공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신라는 지증왕 때 우경과 수리 사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국호를 모로, 왕호를 왕으로 바꾸게 되죠. 국호를 이때부터 신라로 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로다, 뭐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측 사서에는 다양한 신라의 여러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치증왕 때 신라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삼게 된 것이죠.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키기도 합니다. 자, 법흥왕 때는요,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율령이 반포됨으로써 사실상 신라도 서서히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게 되는 것이죠. 병부와 상대 등이 설치됨으로써, 중앙 간직이 신설됨으로써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자주적 연호로 사실상 권원이라는 건원 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울러서 법흥왕 때는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됩니다. 진흥왕 때는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앞서도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신라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신단을 중국에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신편에 딸려간다든지 백제 사신편에 딸려가는 양상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 자주적인 면보다는 사실상 뭐 고구려 편으로 갔으면 고구려를 지지하는, 백제 사신 편으로 갔으면 백제를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약한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오를 국가 조직으로 재편하게 되는데요. 이 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화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흥한 때는 한강을 차지하고 무슨 가야를 정복하게 되죠. 바로 대가야를 정복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경상도 일원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북으로는 한경도 지역까지 진흥할 때 진출하게 되죠. 자, 문영왕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71년 공주 성산리 제6호 벽돌 무덤 내부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6호 벽돌 무덤 내부 좀 생경하죠. 분명히 왕릉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 석이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누가 매장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무덤이기 때문에 제6호 벽돌 무덤이라고 명명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문영왕릉이라는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겠네요. 여하튼 제6호 벽돌 무덤 내부에 스며드는 유입수를 막기 위해 후면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문영왕릉은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굴 등 인위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관장식, 용봉으로 장식된 큰 칼 등 무려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죠. 무덤 내부에서는 백제 무슨 왕이 62세인 계묘년에 붕하셨다는 지석이 발견됨에 따라 문영왕릉은 무덤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고대의 무덤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구나. 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누가 묻혔다는 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백제 문영왕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마왕이 62세인 계묘년에 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과 일본 서기 기록에 의하면 사마왕이 결국은 문영왕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문영왕릉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셈이죠. 벽돌 무덤이라는 중국 남조 어떤 나라 계통의 무덤 형식과, 자, 이게 또 중국 남조의 양나라 계통의 무덤 양식과 중국대 도자기 일본산 모를 사용한 간제, 금소나무가 있다고 해요. 금송이라고 하는데 이 금송은 죄송합니다. 일본에서만 나오는 소나무예요. 등의 존재를 통하여 당시 중국 및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했던 백제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영왕릉을 통해서 이 백제가 당시에 주변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이란 천자가 제후의 봉지를 직접 순회하면서 현지의 통치 상황을 보고받는 의례입니다. 천자가 제후의 봉지를 직접 순회하면서 현지의 통치 상황을 보고받는 의례를 우리가 바로 순수라고 합니다. 천자인 진흥왕이 순수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인 셈이죠. 진흥왕은 가야 소국의 완전 병합, 한강 유역의 확보, 한경도 해안 지방 진출 등 활발한 대외 정복 사업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새로 영토에 편입한 지 2와 2를 기념하여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바대로 진흥왕 순수비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와 그 다음에 정복 사업을 기념해서 여기가 우리 국경이야 라는 의미의 척경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운 것이죠.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척경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 다음은 천마총을 보도록 하죠. 1973년 발굴 조사된 경주 대능원 지구의 천마총은 무슨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의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신라의 이 무덤 양식은 이 도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관을 놔두고 그 위에 덧너를 얹은 뒤에 거기다가 이제 자갈을 산처럼 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발굴을 도굴을 하게 되는 경우엔 그냥 무너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갈이기 때문에 그 자갈 하나 빼면 또 자갈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구를 순식간에 도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이 경주 대능원 지구의 이 여러 무덤들은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무덤 양식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발굴 유물 중 하늘로 비상하는 천마를 그린 그림이 발견되어 천마총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것이죠. 천마도는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누빈 위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능숙한 솜씨로 그렸는데, 지금까지 회화 자료가 전혀 발굴되지 않았던 고 신라의 유일한 회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호우총을 살펴보도록 하죠. 1946년 경주 노소동 고분 발굴에서 연도가 나와 있는 고구려선 청동호우 한 점이 발견되어 이름을 호우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동호우는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그 바닥에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태왕, 호우십이라는 16자의 명문이 새겨 있어 당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신라 네불 마립간의 아들 복호가 광개토 대왕의 치세 시에 인질로 고구려에 체제하는 등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신라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로 리포트를 내려고 하는데요.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 가지 총 100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적으라 그러면 그 원성을 어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개만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학교 이클래스 상에 메일 주소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 세 가지 테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 리포트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마치 역사를 요리하듯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아니죠. 오늘의 역사는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몇 장의 어떤 주제를 하라고 그 암호문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주제를 오늘의 역사라고 해서 주제를 적어 주시고요. 제가 셰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제시문을 읽고 정리하는 그런 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역사를 푸는 맛에 각 장의 왼쪽 하단에 제시문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할 때 말이죠. 그냥 어떤 식재료를 그냥 통으로 다 집어넣어서 요리를 하면 그게 맛이 안 나죠. 손질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식재료를 손질하듯이 한번 개념을 손질하는 의미에서 개념 손질하기, 즉 역사를 푸는 맛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해시태그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상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솔직하게 해놓고 여러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그 출처는 반드시 밝혀 주셔야지 됩니다. 어, 출처 없는 것은 그냥 개념 손질을 안 했다고 제가 간주하겠어요. 뭔가 출처가 있겠죠. 뭐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베껴 써서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지 되겠죠. 손질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손질만 하면 요리가 안 되죠. 이제 손질한 개념들을 풀어서 한번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부분은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이 각 장의 오른쪽 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몇 안 되는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여러분들께 잘 안배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하튼 그 부분,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어떤 뭐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을 막 먹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개념에 충실하고 시대적 상황에 다시 말하면 시대적 상황의 제시문과 그리고 개념어에 충실하다면 그 다음은 자유롭게 사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에 충실하고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거기다가 사료를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거는 아주 완벽한 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역사를 그 좀 어떻게 보면 개념이나 사료나 시대 상황과 맥락은 무시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사실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역사를 쓴다는 거, 역사를 푼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책을 냈는데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말아먹었네요. 뭐 학생들을 봐야지 무슨 이게 되는데 이건 뭐 학생들을 그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끔 나가요. 학교를 가끔 나가는데 뭐 이제 뭐 학생들이 안 보이니 이건 뭐 어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라는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다루는 기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리포트를 내게 됐습니다. 자, 5번 이제 맛을 봐야죠. 그리고 음미도 해봐야 되겠죠.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맥락을 가지고 이 형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과제는요,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발음이 불명확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대문자냐 아니면 여러가지 이게 D메일이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쪽은 그 네이버 메일은 학교 행정 메일이 요 근래 좀 많이 와요.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행정적으로 여러 메일들이 오기 때문에 이 좀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과제는 네이버 말고 지메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3하는 하나다입니다. 삼국은 비록 오랫동안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혈연,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 얼마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를 통해 당군을 한반도에서 서로 힘을 합쳐 축출하는 과정에서 삼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싹 텄죠. 그리하여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신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앞서 수업 소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나당 전쟁을 얘기합니다. 나당 전쟁을 통해서 만약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졌다거나 혹은 뭐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신라는 사실은 이 민족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선 큰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여하튼 삼국의 백성들이 신라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축출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삼하는 하나가 되고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계속 요새 목소리가 처지네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의 모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자, 7세기 얘기네요. 7세기에 뭐가 등장했을까요? 중국에. 그래요. 통일 왕조가 등장한 것이죠. 6세기 말까지도 분열된 중국을 수가 통일하고 잠시의 분열 후 다시 7세기 초에는 당이 등장한 것입니다. 수와 당은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제압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론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에 맞선 고구려는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인
백제와 돌골과 연합하여 수와 당의 압력에 대응했죠.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는 동북아 패권을 두고 무슨 진영과 무슨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즉 돌골, 고구려, 백제, 외를 연결하는 남북 진영과 수, 당, 그리고 신라, 신라는 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수와 당과 신라 사이에 동서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수의 야욕에 맞서 고구려가 먼저 어느 지방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수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죠. 영양왕 때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 문제는 60만 대군, 수 양제는 약 113만 대군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뭐 3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병참 부대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상 30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한 100만은 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 문제의 경우는 사실상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염병으로 사실상 돌아서게 되죠. 풍수해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 문제는 고구려 성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물러서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요. 이 수의 앙제는 3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하나의 성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추위를 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하나의 성도 잃지 않은 채 추위를 기다리며 모를 전개하게 됩니다. 농성전을 준비하게 되죠. 이 농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을 수비하는 것이죠. 이 수나라 때는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 하나 밟아보지도 못하고 넘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수 양제는 요동성 바깥에서 그냥 뭐 요동성이 떨어지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하나의 성도 뺏지 못한 상황에서 수양제는 이거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그냥 물러서야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 그래서 별동대를 조직하여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성을 노리게 되죠. 평양성을 먼저 차지하면 뭐 사실상 도성이 무너지는 와중에 뭐 고구려는 그냥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 하에서 30만 별동들을 조직하여 고구려 도성인 평양성을 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별동대들이 이제 가면서 뭐 사실상 군량미부터 시작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모든 거를 약간 좀 불태우고 그렇게 진군을 계속하죠. 일단 짐을 가볍게 하고 빨리 평양성을 함락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군량미를 불태우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행군을 합니다. 사실상 이 농성전의 특징은 그 주변에 이 곡식을 불태우고 말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죄다 불태우는 게, 불태운 채로 성에 들어가 농성전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군량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 농성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그렇고요. 612년 을지문덕의 유조작전에 걸린 수의 모를 살수에서 물리침으로써, 별동대를 살수에서 물리침으로써 수와의 전쟁은 끝나고 고구려 정벌 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수는 몰락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천하의 주인을 자처하며 그 걸림돌인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침략 야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친당파들을 중심으로 수세적인 전략을 지속하고 있었죠. 요동에, 즉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에 천리장성을 쌓아 침략에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누가 정권을 장악한 뒤 그는 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자 이를 안시성에서 물리치게 되죠. 이것은 영계소문이고요. 영계소문은 강경정책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 왕을 내쫓고, 이 영계소문이 새로운 왕을 세웠잖아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원래 왕으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를 정벌하겠다. 이러한 논리를 피면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당군은 그래도 사실상 이 고구려의 거의 요동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성을 점령하게 돼요. 수와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되죠. 뭐 동원된 병력도 30만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여하튼 요동에 있는 대부분의 성들이 모두 적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전고투 속에서도 안시성에서 양만춘에 의해서 사실상 안시성 싸움에서 당태종이 물러남으로써 이제 수당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되죠.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도 중국 측 사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안시성의 성주라는 표현이 있지, 안시성 성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남아 있는데, 중국 측 기록에 양만춘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당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수당전쟁은 고구려가 중원의 수당을 막음으로써 사실상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배후에 있던 백제 신라까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준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한때 동북궁정이란 게 있었죠. 뭐 고구려가 그 부여에서 나온, 북부여에서 나온 족속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는 중국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이다. 그러면 북부여에서 같이 나온 백제는요? 그 논리대로라면 백제도 역시 중국 역사가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은 아주 파렴치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고구려와 백제, 부여, 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치 중국의 지방 정권의 역사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별로 그래요. 자, 이제 나당 동맹의 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맹렬한 공격으로 도성인 어디까지 위험에 빠진 신라는 어디에 구원을 요청했으나 실패하게 되죠. 자, 백제의 맹렬한 공격으로 도성인 금성까지, 정주를 금성이라고 했죠. 금성까지 위험에 빠진 신라는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김춘추와 영계소문과의談판이 있었죠. 물론 이제 실패했지만 그 뒤에 실패한 뒤에 이 당과의 동맹을 모색하게 되죠. 당 역시 독자적인 고구려 정벌 실패 후에 신라와의 동맹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사실상 나당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백제는 의자왕의 실정과 지배층의 분열로 국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나라가 망할 땐 항상 뭐 왕의 실정과 지배층의 분열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삼고 있는데 글쎄요. 의자왕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 의자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여자만 밝힌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왕들이라는 게 뭐 다 그랬죠. 뭐 국녀가 다 있죠. 뭐 없는 나라가 있나요? 뭐 지배층의 분열, 뭐 지배층이 분열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뭐 어떤 나라도 지배층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치는 경우는 없어요. 뭐 항상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 역사에서 항상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사나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가면 그래? 백제가 멸망한 게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뭐 잘 설명을 해주죠.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데 그런데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수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나당 연합군은 이 기회를 노려 의자왕의 실정과 지배층의 분열을 노려 도성인 사비성을 먼저 함락시킨 뒤 지방을 접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 나당 연합군의 전술이죠. 뭐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도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을 이제 접수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죠. 이 계획은 성공하여 660년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성을 먼저 장악한 뒤 지방을 접수하려는 계획은 백제 부흥운동이라는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백제 부흥운동은 주류성과 임전성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죠. 하지만 나당 연합군에게 진압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왜 주종은 종주국인 백제 부흥을 위해 군사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강 전투에서 패하여 다시 백제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후백제의 견훤을 기다려야 했죠. 백강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660년 백제가 멸망한 후 외의 구원병과 백제 부흥군이 합세하여 나당 연합군과 벌였던 전투를 백강 전투라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촌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백촌강 전투라는 표현도 종종 보여요. 같은 겁니다. 왜는 백제와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백제가 멸망한 후 663년 약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은 외선 400여 척을 불태우는 등 왜군을 크게 격퇴했죠. 패전으로 주류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백제 부흥운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을 살펴보죠. 수단가의 여인이은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한 고구려는 영계 소문의 사후 지배층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지배층의 분열이 있었네요. 이 기회를 틈타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는 668년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당의 양육에 맞서 신라의 원조를 바탕으로 한성과 어느 성을 중심으로 당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분열로 부흥운동은 실패하게 되죠. 자, 이게 뭘까요? 신라의 원조를 바탕으로 한성과 오골성을 중심으로 당에 저항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오골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앞서 나당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 1만 명, 10,000명,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10,000명, 또한 2만 명이 오골성에 있던 당나라군을 선제 공격하게 돼요. 그게 사실상 나당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연합 세력이 오골성을 공격해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는 그 당시엔 통일신라라고 보기는 어려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는 백제 지역에 있는 이 당나라 세력을 공격을 해서 한반도에서 이 당나라군을 축출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오골성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선제 공격을 하고 당나라 세력을 이제 백제로부터 백제 지역으로부터 축출해내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구도 때문에 사실상 이 오골성 전투는 나당 전쟁의 시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사실상 신라와 통일신라와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중 어떤 나라도 난간이 존재했죠. 그 난간을 극복하고 사실상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짧게 거의 다루지를 않았어요. 사실상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부흥운동 세력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부흥운동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당 전쟁이 오골성 전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요. 자, 내일 한 오후 한 4, 5시쯤에 여러분들께 이제 메일을 보내서 중간 고사 대체 리포트 주제 3개를 각각에게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식에 맞춰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환절기네요. 뭐 태풍 2번 오더니 그냥 늦가을 가을 분위기로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항상 요맘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인데 뭐 시원하니까 좋긴 하지만 여하튼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라서 올해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날씨도 이상하고 코로나에 그냥 뭐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죽은 맛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 친구들이 뭐 오늘도 뭐 만났었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죠. 우울한 얘기니까. 여하튼 환절기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추석 이후에 만나 뵙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뭐 또 50명으로 줄었다가 뭐 오늘 보니까 뭐 100명이 넘어선 것 같은데, 아유, 뭐 언제쯤 종식이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저의 아버지께서 그 6.25 때 초등학생이셨대요. 그런데 6.25 엊그저께 인사를 드렸더니 6.25 때도 천막 지어놓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가 전쟁도 아닌데 학교도 못 다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여하튼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